네,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용력과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이번 주가 또 2월의 마지막이면서 또 3월의 첫 주기도 하고 또 중간 내일 또 쉬고 네. 심란합니다. 어떻게 해봐야 될지 어떤 것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미증시가 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가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S&P와 다우지수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맞춰주더라고요, 또. 네, 이런 거죠.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전쟁이 이제 빨리 종식이 될 경우 네. 복구를 해야 되죠. 그렇죠. 복구를 하려면 인프라 투자를 겨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건물이나 이런 건 다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철강. 네. 이런 소재 쪽이 가장 수요가 많다 되겠죠. 미국에서 소재가 강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소재라든지 산업재.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는군요. 예전에 이라크전이 발생했을 때도 비슷합니다. 이라크전 발생했을 때도 이제 결국은 산업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건설주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었나 네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재라든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복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또 우크라이나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국내로 얼만큼 좀 돈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네, MSCI 코리아 인덱스 바로 네. 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가 강세를 띄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강세의 배경 자체가 네.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그쵸.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이 빨리 이제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앞전날 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 환율이 올라왔었고 네. 그러고 나서부터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1,200원이라는 자리대를 아직 깨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네네. 이제 외국인 관점에서는 환율 자체가 1,200원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약간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관점 자체가 그동안 한차 꾸준히 선- 들어왔던 예. 부분에서 예. 약간 경계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1,200원. 이 1,200원을 깨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환율에서는 1,200원 깨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제 주간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날 하루 2.87%라는 상승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미 선물이 한 마이너스 1% 좀 안 되는 선방을 좀 받았던 케이스에서 이제 실제로 미 증시가 강세 뛰다 보니까 2.87%라는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1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4주 연속해서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 그대로 갔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죠. 1월 달 대비했을 때는 1월 종가 대비해서 2.93% 정도 상승했으니까 현재 국내 증시가 한 0.5% 정도 상승이 되어 있는 케이스라 예. 그걸 감안한다면은 국내 증시가 2.2%에서 2.5% 정도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키를 맞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약간은 국내 증시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선은 이쪽이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유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네. 신흥국은 이제 여전히 들어온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31억 불 정도 들어왔으니까 네. 아직까지 신흥국의 자금 유입은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라는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한번 출렁 갔다 정도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밸류를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 밸류 뭐 굉장히 싸죠 여전히 9.7. 9.7배 정도 네. 수준이니까 그래서 밸류도 싸다라는 부분도 여전히 부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 한국의 그런 매력이 얼만큼 있나 외국인 시각에서 좀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2.5% 정도 하락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미증시는 결과적으로는 네. 1에서 2% 사이 이 정도에서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데 이제 국내 증시는 그 흐름에서는 따라가지 못했다가 돼버리죠.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이 0.95%니까 네. 거래소 대비해서 하락폭이 작았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그 실제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의 상승이나 소폭의 하락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락이라는 부분은 대형지수 쪽에서 나타내 줬었다고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가 대형지수 쪽에서 하락이 셌더라가 나타난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되겠죠. 그럼 외국인의 매도가 여기에서는 성격을 어떤 성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라고 이제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네. 이제 자금 자체가 기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빠진다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자금 시장을 생각할 때 네. 신흥국을 나누고 예. 선진 증시를 나누기도 하지만 네. 시장 전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목요일 날 지수가 급락할 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대만이라든지 아시아 시장 전체가 빠졌었는데 네.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럼 우리만 밀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아, 매도가 나갔다 이렇게도 기계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강세에 뛰었다 된 쪽이 조선과 기계였었는데 네.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오히려 있죠. 이런 상황이 수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뭐 LNG 수입 같은 경우도 이제 다변화시킨다라 얘기를 하면서 그쵸. 네. 이제 주말 동안에 독일에서는 이제 LNG 항구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이네요. 그만큼 이제 또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서 받고 있었던 LNG를 이제는 배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그렇군요. 통해서 나중에는 수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네, 네. 결국 이제 LNG 수혜를 본다는 쪽이 조선의 강세띠였고 네. 또 조선 기계 안에 또 원전이 있죠. 음.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같이 강세띠였기 때문에 이런 네. 쪽에서 강세가 좀 두드러졌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건설 역시도 소폭의 강세를 보여줬었던 때죠. 음.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회의가 이제 또 다음 달에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오펙회의도 있는데 이제 이란의 핵 복원 그 협상 복원을 더 빠르게 할 것이다 이런 전망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서비스하고 제약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미증시가 나스닥 자체가 3%대 급등으로 마감됐었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의 반등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 기술주종의 그런 상징성이 있죠. 때문에 예.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제약, 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제약 쪽에서가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다. 그럼 이렇게 보죠. 상승했던 업종 중에서는 가장 의미를 둘 수 있는 건 조선기계 정도로 계속 봐도 됩니까? 그쪽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 포함이 이제 에너지 화학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네. 이제 태양광. 태양광까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 풍력도 마찬가지였고. 풍력도.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에너지란 부분이 이게 네. 단시일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건 앞으로 이쪽에 대한 업황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기계적인 매도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시총 상위 IT라든지 금융,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매도가 더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기계적이었던 것만큼 어느 정도 반발 매수도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들어올 수 있죠. 아,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전쟁이 개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이라크 전이 발생했을 때 네.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침공을 한다, 최후 통첩한다 했을 때가 크게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등하고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 있었듯이 네. 지금도 현재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오늘 회담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회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빨리 철수를 할 것이냐 어떻게 뭐 합상 타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합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봐야겠네요.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여파를 좀 더 이어진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회담의 내용과 분위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스 올로. 예스 오노는 아니고 아니군요. 차트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아, 높아졌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예, 이제 예. 거기다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아, 갖고 그렇군요. 왔는데 예. 우리가 원전 대표주 하면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예전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2020년 그 코로나 발생했을 때가 주가가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저 때가 최악이네요. 최악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국내에서의 원전이란 부분 자체도 약간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 더 이상 더 확대를 하지 않고 원전의 비용을 축소한다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반등세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제 선거철부터 가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3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거의 주가 수익비율로 따지면 1000% 이상 엄청 올라갔었죠.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안 좋던 분위기가 좋아진다 좀 확 바뀌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냥 케이스였어요. 반영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네.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이제 독일을 중심한 국가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케이스인데 약간 다르네요, 그죠? 나라마다. 근데 지금 현재 양국 유럽 전체가 예. 원전과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양쪽 다 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 분위기가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원전 관련된 이쪽도 수주 산업입니다. 아, 그렇죠. 조선도 수주 사업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원전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실적을 볼 때. 실적 자체가 지금 올해 전망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은 한 1조 정도 전망이 되는데 네. 이 안에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두산 뭐 여러 가지 바펫이라든지 그동안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이쪽에 대한
약간은 지주회사격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1조 정도 나타나다 되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을 볼 때는 뭐 현재 퍼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한 60%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가 되게 되면은 이보다 좀 더 개선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퍼가 2023년도에도 한 40%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긴 하죠. 근데 이제 왜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 확대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데 왜 비싸다는 부분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전에 유상증자를 했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원체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둘 다 시가총액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상태에서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물량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게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발행가 자체가 13,850원이었으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싸죠. 그럼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부채 비율을 축소한다. 아, 이런 빚을 부분에서 줄인다. 앞으로는 아.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좀 더 회생하기는 수월한 국면이다 정도가 되는 거고 네. 반면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유상증자 물량이 금요일 날 출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셀 수 있다는 그런 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처럼 큰 것보다 중소형 쪽은 어때요? 비슷. 중소형 실적이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는 네.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주로 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전 KPX 그게 수주 따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한전 KPS는 수주와 상관없이 그대로 네, 관리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라서 그쪽은 이익이 꾸준하게 안정적인 반면에 갑자기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다음 한전 기술 같은 경우 설계라든지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발주가 나타날 경우는 굉장히 한번 크게 수익을 나타낸 케이스. 그 외적인 뭐 여러 가지 원년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쪽 아직 실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로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우리가 그 러시아 관련된 이런 수혜가 있다라고 할 때 네. 현재 대표적으로 조선과 태양광, 풍력, 원전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태양광이 앞전에 오시아 설명해드렸었기 때문에 추천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조선은 지금 오히려 이제 발주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 이런 관점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네. 수주 받은 것이 나중에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를 할 거냐 사실 그 부분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가총액 비싼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은 한 2,900억 정도 나온다 되고 네. 이제 순이익을 볼 때는 이제 퍼가 올해는 한 120%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은 딱 보게 되면은 2023년을 보게 되면 확 어떻게 되냐? 떨어지네요. 영업이익이 1조가 나와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퍼가 14% 정도로 줄어들죠. 완전 180도 달라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수주를 받았던 가격에서의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네. 2020년도에 받았던 성과와 수주 물량을 중심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받았던 이제 성과가 높았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내후년 2024년이 되게 되면은 뒤늦게 받는 그죠? 거군요. 그때는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 넘어간다고 돼버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군산 조선소 같은 경우가 그동안 계속해서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군산 조선소가 일을 안 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그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산 조선소도 가동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도크가 더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예. 수주할 수는 여러 개 더 높아진다 되겠죠. 그러니까 성과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적을 봤을 때 이제 올해까지의 실적은 성과가 이제 120에서 조금 넘어갔을 때 성과인 거고 예. 내년에 이제 실적으로 들어온 거는 135 정도 되는 성과였고 지금은 현재 150이 넘어간 상태니까 이제 2024년 되면은 실적이 더 크게 높아진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네.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고 있고 같은 수주 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앞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인 쪽과 아닌 쪽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염두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선은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수급 동향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하고 코스닥. 너무 확연한데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예.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예. 1월 달에 한번 휴청하고 떨어졌었죠. 이때 떨어졌을 때 가장 크게 떨어졌던 물량이 1조 6,400억이었는데 예. 이 부분이 2월 2주차에 들어왔을 때 1조 6천억 가까이 들어왔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로 상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크게 떨어졌던 부분이 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아직까지 7조 이상을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 거고. 압도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다가 이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팔았다가 네.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에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근데 세진 않네요. 네, 매수 규모를 만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금요일 날 코스닥에 대해서 한 3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주 동안에 보게 되면 한 820억 정도니까 그렇군요.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한 1조 7천 정도 매도가 나온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1월 달에 제일 문제였던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 네. 그리고 2월 달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예. 이제 3월 달에서 어느 정도 다 봉합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국내 시장 반등이 나온다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중심이 다시 어떤 쪽을 갈 거냐 그리고 가장 문제됐던 건 시장에서 밸류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높은 쪽 이런 쪽을 시장은 찾아낼 수밖에 없다 될 겁니다. 외국인은 방향성을 코스피를 보네요. 자, 그럼 전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우선은 이제 선물지수 주간 차트로 가져왔는데 예. 아까 제가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설명드릴 때 네. 1월달 종가 대비해 가지고 약 2.9% 정도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러니까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한 0.7% 정도 올라갔다 되니까 사실 선물지수와 MSCI 코리아 인덱스는 밀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재까지는 국내 증시가 그렇게 따지면 한 2% 정도는 네. 오늘 올라가줘야 그렇죠. 피바추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중요 가격대가 364.3포인트에서 366.3포인트인데 이게 코스피 종합으로 볼 때는 네. 2,705포인트에서 2,720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왜 중요하냐면 앞전에 우리나라가 1월달 저점 만들고 2월 한 달 동안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던 박스의 중간 자리가 저 가격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상단 자리라고 하는 자리는 370에서 372.5자리. 그러니까 예. 지수로는 2750에서 2770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 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상승 주수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이제 3월 달에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그다지 매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세진 않네요. 한 2,000개 정도 매도했다 예. 정도니까. 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 이제 좀 더 금요일날 미증시처럼 국내 시장 가방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현재 또 미선물이 또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케이스라서 반등폭이 얼마큼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았던 거는 미국 증시 다 반영하고 주말 때 안 좋았던 것도 국내 증시에서 또 반영을 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좀 움직일지. 근데 이게 하루하루 예. 볼 때는 그렇게 좀 그쵸, 어긋난 예. 흐름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나오고 나면은 겨우 다 맞춰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 반영 못했던 부분 나중에 또 반영할 겁니다. 네, 제 시야가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냥 코스닥 볼게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현재는 딱 거의 보합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장중에 역시 반등을 하겠었지만 네. 2월 달 중에가 1월 달 저점하면 깼다가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스닥은 실제적으로 제자리 걸음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아까 선물지수도 이제 상승폭 해봐야 뭐 소폭의 강세 정도이고 네. 코스닥도 이제 강보합 정도니까 결국은 시장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하루하루 볼 때 코스닥이 좀 더 셌고 거래소가 좀 더 약했고 이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실제로 거의 비슷하죠. 한 번쯤은 한 주가 마무리가 되면 주봉으로 한번 보면서 어땠나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시장 자체가 일희비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만큼 그렇죠. 이슈에 네. 따라서 네. 막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그림을 좀 크게 보면은 이 정도니까 여기서 지지받는 거고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고 이게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하루하루 보면은 지금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멀리 보자 이거 관점이고요. 크게 봐야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와 거래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이긴 했지만 그러네요. 예. 그건 똑같죠. 목요일까지 2,600원 정도 팔다가 예. 금요일날 3,400원 정도 들어오면서 겨우 이제 매수로 바꿨던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 주 동안 거의 비슷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하루를 봤었을 때는 코스닥이 굉장히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이쪽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외국인과 기관은 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그렇죠. 현재까지는 현재는 그렇게. 계속 박스권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 있는 반등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좀 더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월 1주차 전망 들어갑니다. 이번 주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2월. 그쵸. 그리고 바로 이제 내일 휴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일부터가 3월장인데 네. 내일 국내 증시 휴장이긴 한데 중요한 지표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월 수출이 지표. 이거 반도체랑 자동차 봐야 되는 거죠? 아닌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거 봐야 지금 돼요? 현재 예.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예. 지금 당장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가
특수가스를 굉장히 많이 이제 예. 수출을 한다, 비중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좀 얘기하지만 그렇죠. 현재 재고가 6주 정도치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장기화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만 6주 이상 그죠? 된다거나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소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은 문제되질 않습니다. 버틸 수 있군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차이신 구매자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 발표되고 네.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이런 네. 경제 지표에서 우리가 구매자 지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 이런 부분이 발표된다 되겠죠. 예. 또 다음 건 어떤 게 그다음에가 있을까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뭐 인사 청문회가 있는데 네. 청문회 이건 뭐 거의 자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음.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3월 15일에서 16일 날이 연준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연준회의를 앞두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로 인해서 발생된 이런 문제가 예. 파월 연준 의장이 볼 때는 이거를 통화 정책을 지금 현재 약간 좀 굉장히 강하게 하는 쪽인데 그쵸.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3월 연준에서 50bp의 인상을 하느냐, 25bp로 인상을 하느냐 이 정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게 악재가 될까요? 이미 50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악재 쪽으로는 안 가고 그쵸, 이제 예. 좀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그 정도?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뭐가 있네요. 그다음에 중국 양해가 있죠. 아,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 양해가 왜 중요하면 예.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 그 예, 계좌를 제재. 동결한다, 뭐 예. 이제 제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내용을 잘 빠져야 되는 것이 네. 전면적인 제재냐 아니면 일부 은행에 국한되느냐 사실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전면이 치명타인 거죠. 그죠? 전면 치면 된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전면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음. 그러냐면 중국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규모가 크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만일 러시아 쪽에서 전면적인 규제를 하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를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겠죠. 그러면 중국의 파워가 더 세지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네. 근데 우선은 중국에서 양해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 시진핑 같은 경우가 현재 2번 연임을 한 케이스고 그렇죠. 올해가 이제 올해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세 번째 연임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연임을 하려면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전인대나 정협에서 양해에서 경제 성장을 부추기는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부양책이 확대된다 하면은 신흥국은 당연히 모멘텀 받을 수도 있고 국내 증시도 여기에 따른 모멘텀 받을 수 있다 되겠죠. 네. 시진핑이 돈 푸냐 이거 봐야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예. 뭐냐면은 지수의 하방 요인이었던 부분을 해소하는 두 과정이나 가지 다. 부분은 동일하다. 예,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차이가 난 거냐? 예. 아직까지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반등의 세기와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네. 천천히 나올 수도 있고 등락을 보이면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증시가 올라간 부분을 국내 못 따라갔다 하더라도 그거 네. 다 따라가고 나중에 결국. 더 위로 가고 다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단 하루하루 볼 때는 굉장히 까다롭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좋게 보시는 부분, 업종이라든지 이름을 체크해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코스피 200내 경기 가치주 중심이다. 이 부분 거의 동일한데 이제 소재 쪽에서가 아무래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철강이란 부분도 사실 이제 복원을 하고 이제 중국에서 부양체 쓰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복원을 하기 위해서던 철강 수요는 당연히 늘어난다. 네. 이게 조선까지도 연결이 되고 풍력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철강 쪽도 같이 보셔야 되고 순수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신재생은 또 동일하죠. 계속? 태양광과 풍력. 그다음에 IT 부품도 좀 보시고 IT 부품에선 사실 기판 쪽의 실적이 너무나 잘 PCB.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다음에 조선기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해운 자동차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2일하고 3일 인베스터 데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아. 비중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이런 부분이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얘기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철강이네요, 역시.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가 2분기부터죠. 아, 왜냐면 건설이라든지 이쪽은 2분기부터 그쵸. 수요가 늘어난 케이스라서. 날 풀려야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철강에서 무려 크게 얘기하면 철근, 네.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 필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강판이고 네. 또 조선이 후판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 업황이 좋은 케이스죠. 예.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까지도 들어온다 되면은 모멘텀 더 받을 수 베스트고요. 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되고 현재는 밸류적인 부분이 굉장히 쌉니다. 아. 그러니까 밸류가 싼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슈가 들어오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딱 그 두 개를 충족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전에 해운도 마찬가지였고 최근 들어서 태양광에서 OCI가 더 가파랐던 이유는 같은 태양광 안에서도 무거운데도 강했던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소위 사업부를 많이 구조조정을 했다 됩니다. 뭐 컬러 강판이라든지 여러 다른 품목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안 나오거나 마진이 적은 쪽은 이제 정리를 했다가 됩니다. 선택과 집중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차트 볼게요. 간단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 자체가 뭐 비슷하죠.
예전에 저점 만들고 고가까지 한 300%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도 네. 되긴 하는데 네네. 실제로 이게 300%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전 2016년도, 18년도 이때의 박스권의 상단짜리 정도 간 건데 그때와 비교하면 실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렇군요. 그때 같은 경우 실적 자체가 뭐 얼마 안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작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 나왔으니까 그 실적 모멘텀이 어마어마한 받쳐주는군요. 나왔죠. 예. 그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감이 뜬다라고 전망을 하더라도 2조 3천억이니까 여전히 세다. 그러니까 퍼로 따지면 4%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쌉니다. 자산 가치가 0.3배라서 보통 이게 주가 자체가 저 정도 실적이면 주가 밑으로 떨어지기가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 정도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이제 38,500원에서 39,500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손절가로는 37,500원, 그 목표가로는 48,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싼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 하단이 확실하게 막혀 있는 종목,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